안녕하세요.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예전에도 한번 예고를 했었는데 창업과 관련된 영화라든지 아니면 책이라든지 거기에서 좀 재밌는 스토리가 있으면 잡아서 언제 한번 기회 되면 리뷰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좀 이제 큰맘 먹고 옛날에도 얘기를 했고 그전에도 하고 싶었던 거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영화 소셜 네트워크의 주요 장면으로 보는 페이스북의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셜 네트워크는 2010년에 이제 데이빗 핀처 감독, 매우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연출하신 영화인데요. 초반에 지금 메타로 이름을 바꾼 예전에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가 이제 교내 창업 전후에 어떻게 이제 창업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회사를 키우는 내용들이 과거 회상이랑, 그리고 그 초기 창업자들 간에 이렇게 그런 법률적인 이견이 있어서 그 소송 중재를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면서 전후 스토리가 담겨 있는데 매우 재밌게 그리고 흥미있게 볼 수 있는 내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영화 소셜 네트워크의 이제 주요 장면과, 그리고 한번 소개했었던 책이죠. 번역명으로는 투자의 진화, 원제는 이제 파워로우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이제 나왔던 주요 장면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제 좀 비교해 가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셜 네트워크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개인적으로 이제 놀랐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실제로 이제 지금도 굉장히 성공적인 기업의 이제 그 체어맨이잖아요. 그런 실제 인물 기업가에 대해서 저 정도로 스토리를 연출해도 괜찮나? 라는 생각이 좀 이제 들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이렇게 창업 스토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당연히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좋은 내용이 이제 많을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제 어떻게 성공했다도 좋지만 어떤 부분에서 위기를 겪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내밀한 갈등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도 되게 알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을 정말 적나라하게 취재를 통해서 이제 그 영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보면은 한국에서 했다면 좀 소송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들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곳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좀 관대하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그런 스토리와 갈등 묘사가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쇼 파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연기를 했어요. 그 쇼 파커가 영화를 본 다음에 자기가 저 정도로 비열하게 굴진 않았다. 실제로 저도 영화 보면서 저거 한 대 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 정도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나중에 이야기하는 게 매우 흥미있었고 굉장히 꿀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영화에서는 되게 단편적으로 잠깐 등장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페이스북의 초창기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그리고 그 차별점과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치고 나갈 수 있는지를 정말 영화 잠깐 나오지만 그걸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장면들 매우 흥미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오늘 콘텐츠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몇몇 장면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버드 커넥션의 아이디어에 대한 내용이에요. 주요 이해관계자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내용이냐면, 저커버그가 거기에 윙클보스 형제라고 굉장히 페이스북의 초기 창업에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결코 페이스북 창업팀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회사에 입사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인물들이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 그 윙클버스 형제가 저커버그처럼 이제 하버드에 다니는 명문가 자제였고, 하버드 커넥션이라는 폐쇄형 그런 SNS를 만들려고 그 팀에 저커버그를 이제 CTO로 합류시키려고 해서 제안을 하고, 저커버그가 수락을 합니다. 실제로. 그 후에 저커버그는 일을 이제 하버드 커넥션 일을 이제 차일피일 미루면서 자신만의 이제 서비스인 더 페이스북, 지금 페이스북이지만 당시엔 더 페이스북이었어요. 그 더 페이스북을 이제 만들고 흥행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거를 뒤늦게 안 윙클보스 형제가 굉장히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저커버그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을 하고 서비스를 런칭한 거다 라고 해서 아까 그런 법률적인 소송과 이의를 제기를 하고, 결국 6,500만 달러의 이제 합의금을 받으면서 합의에 도달을 하게 된 게 실제 상황입니다. 그럼 하버드 커넥션 아이디어가 그 정도로 대단했나? 실제로 특별함이 있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영화 대사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제 하버드 커넥션 같이 만들자라고 저커버그한테
때 이제 윙클보스 형제가 이야기했을 때 저커버가 처음에 이런 말을 해요. 아, 마이스페이스랑 그리고 프렌드스터랑 다른 게 뭔데?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당시 이제 보면 마이스페이스라는 서비스 자체가 페이스북보다 훨씬 먼저 설립돼서 앞서가고 있었는데 하버드 커넥션과 페이스북이 생각했던 마이스페이스와 그리고 프렌드스터와 다른 차이는 베타성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윙클보스 형제가 실제로 영화에서는 이렇게 답을 하는데요. harvard.edu라고 하면서 그 하버드 메일 계정으로 이제 가입을 할 수가 있고 가장 선망하는 이제 대상 중에 하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소셜 네트워크 자체는 굉장히 차별성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비슷하게 이렇게 전개를 하면서 성공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하버드 내에 이제 학생들의 소셜 네트워크로 이용이 되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아이비리그 대학생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서 이제 폐쇄적으로 가입을 하게 해서 그들만의 리그로 또 만들어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학생으로 사용자 네트워크를 점진적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베타성을 유지하면서 처음에 초대받게 하고 싶어하는 심리를 이제 잘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성공의 요인을 이제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종의 그 플랫폼 제공자가 자기네 그 플랫폼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는 이런 정체성을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쪽으로 충분히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페이스북 공간에 대해서 일관되게 쿨함을 유지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게 통한 게 페이스북이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전국의 이제 대학생들에게 굉장히 활발한 이런 인터넷상의 놀이터가 되니까 그 쿨한 온라인 공간이라는 그 이미지 자체가 매우 견고해졌고 고등학생들이 그 이후에는 대학교 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페이스북 내가 만들어가지고 페이스북 하고 가입하고 그 페이스북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이게 굉장히 워너비가 되면서 상당히 더욱 이제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고 2006년 10월에 페이스북이 드디어 13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네트워크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지만 마이스페이스와 그리고 프렌드스터 자체가 굉장히 좀 콘텐츠에 대해서도 관리가 안 됐고 그리고 그 유저들도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이제 원하는 그런 문화, 정체성 이런 걸로 좀 하나를 처음에는 이제 일관되게 만들어 가면서 그 정체성에 이제 동의하거나 아니면 선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붙어 나가면서 점점 그 플라이휠이 커지는데 그거에 이제 실패를 했고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과 다른 면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은 굉장히 영화에서 아주 잠깐 나와요. 잠깐 대사가 언급이 되는데 이게 뉴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한 페이스북의 분기점 중에 하나인데 그거 아주 잠깐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커버그가 그 이제 자신의 이제 초기 파운더인 왈도에게 이거 정말 대단한 기능이야 라고 아주 짧게 언급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뉴스피드가 페이스북의 초기 성공을 이끌었고 현재까지도 뭐 페이스북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도 그렇고 모든 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소셜 네트워크의 핵심이 되는 기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뉴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검색이나 아니면 특정 이제 뭐 유저 찾아가서 타임라인을 이제 쭉 보는 그런 상태로 이제 노출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소셜 네트워크 접속했을 때 본인이 이제 어떤 노력을 취하지 않더라도 이제 뭐 주변 지인이나 아니면 유저가 이제 관심 가질 만한 이제 콘텐츠들이 알고리즘이 이제 선별을 해서 노출하는 그런 형태를 이제 뉴스피드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용자는 이를 통해서 소셜 네트워크에 이제 접속을 했을 때 항상 본인이 기존에 이제 보지 않았던 신선한 내용들로 가득 찬 콘텐츠를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충족이 되면서 굉장히 좀 몰입도와 중독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이 뉴스피드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콘텐츠를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컨트롤을 해서 선별적으로 노출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이 매우 큰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광고 측면에 있어서 어떤 이제 가장 맞을 것 같은 광고들을 이제 개인화해서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또 다른 이제 수익화 모델이 크게 열렸다라고 볼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런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들이 가장 또 이제 실제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아니 싸이월드도 있었는데 뭐 이렇게 런칭하는 거 되게 쉬운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실제로 뭐 아이디어를 구현해서 런칭하는 건 쉽지만 이제 각기
각기 다른 유저들이 각기 원하는 이제 콘텐츠들을 그 소셜 네트워크에 올렸을 때 그거 어떻게 선별을 해서 유해성이나 이런 뭐 혐오 게시물들을 차단할 거냐는 매우 중요한 숙제로도 남아있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 가짜뉴스 그리고 이런 혐오 내용들 그리고 선정성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어떻게 발라낼 것인가와 늘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뭐 페이스북도 당연히 그렇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말할 나위도 없죠. 그 계속 올라오는 이런 콘텐츠들을 어떻게 필터링해서 어떻게 적합한 콘텐츠만 남길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데, 그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유해한 콘텐츠를 어떻게 걸러내고 선별적으로 노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UX적으로도 큰 기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플랫폼의 건전함을 유지하면서 이용자들의 기대감도 충족시킬 수 있는 장점을 매우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 서비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경쟁 서비스로 말씀을 드렸던 마이스페이스와 프렌드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컨트롤이 안 됐어요. 그래서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개인화되지 않거나 아니면 굉장히 중구난방이거나 매우 유해하거나, 심지어 프렌드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진화에도 이제 언급이 되는데, 이거는 좀 성매매자들의 콘텐츠들이 많이 올라온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퀄리티 관리가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유저들이 이제 떠나갔다, 그러면서 해당 서비스는 몰락했기 때문에 이거 매우 중요한 분기점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뉴스피드가 이렇게 장점만 있냐?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이렇게 플랫폼이 노출되는 콘텐츠를 일일이 컨트롤할 수 있고, 아니면 최소한 그런 컨트롤을 할 수 있게 알고리즘을 짤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 자체가 나중에 페이스북의 큰 성공을 이끌기도 하지만 나중에 페이스북의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되는 시발점이 됐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얘기 안 하고 이제 따로 아예 이거는 좀 긴 내용이 될 수 있어서 따로 이제 특별편을 만들어 가지고 내용을 하겠지만,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고 해서 페이스북에서 약간 편법과 불법을 넘나들면서 고객 개인 정보들을 이렇게 추출을 하고, 그 개인 정보에 맞게 이제 가공한 이제 알고리즘에 어떻게 보면은 서드 파티가 그 알고리즘에 이제 어떤 원리로 이제 동작이 되는구나를 파악을 해서 일종의 이게 미국 대선 때 작용이 된 건데, 일종의 특정한 정치적 신념 그리고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콘텐츠들을 계속 노출시키면서 일종의 그 유저들한테 이제 인셉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점점 지지를 할 수 있게 만들거나, 아니면 더 뭐 약간 정치적인 영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이런 스캔들이 발생이 돼서 미국 전역이 굉장히 들썩였던 그런 큰 사건, 그리고 페이스북 실제로 해체될 뻔했어요. 그런 위기까지 이제 발생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페이스북은 이 뉴스피드 알고리즘을 꾸준히 업데이트하면서 게시물 노출 기준을 가다듬어 갔습니다. 2011년에는 이용자 각각의 취향을 더욱 반영하면서 더욱더 초개인화에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2013년에는 뉴스피드의 이제 시인성을 향상하는 동시에 고품질 콘텐츠를 보여주는데 더욱 집중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이제 알고리즘을 대폭 뜯어 고쳤는데, 이때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비난을 받았냐면, 광고가 너무 범람한다라는 비난을 이제 받게 되니까 이제 비판을 수용해서 홍보성 콘텐츠의 노출 순위를 뒤쪽으로 늦추고, 이용자들이 게시물을 본 시간이 이제 길수록 노출 순위를 앞당기면서, 또 가짜뉴스 같은 경우에는 더 필터링 될 수 있게 확산 속도를 이제 낮출 수 있는 알고리즘을 추가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이제 친구들 그리고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의 게시물이 먼저 더 뉴스피드에 뜰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또 수정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태가 났는데, 그 이후에 페이스북은 2021년에 알고리즘에 이제 참고하는 순위를 아예 공개하고, 그 관계성, 콘텐츠 유형, 인지도, 시의성 요 4가지 기준으로 노출 순위가 정해진다라고 하면서 좀 기존의 비밀에 휩싸였던 그 알고리즘에 보다 더 그나마 이제 대중에게 어떤 이제 인덱스로 이제 정해지게 된다라고 노출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이 2가지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페이스북에 이제 또 어떻게 성공을 했고, 그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이거 있었다 초창기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내용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저커버그가 나중에 이제 투자자들 만나고 이제 VC 만나면서 이제 나오는 그런 일화가 짤막짤막하게 영화에 이제 나오고, 책에서는 좀 길게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